안녕하세요. 제2의 쉬운 통계와 수학입니다. 드디어 기초통계학 이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강으로 대표값과 사분위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표값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값이란 데이터들을 대표하는 값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숫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숫자들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값을 의미합니다. 대표값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평균이라든가 중앙값이라든가 최빈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이란 데이터들의 총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죠. 아마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통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서xi란 i번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몸무게를 조사했는데 80kg, 60kg, 그리고 90kg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첫 번째 80kg라는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x1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60kg를 x2, 세 번째 90을 세 번째 90을 x3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통계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알게 되셨다면 그 다음으로 통계에서 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이란 모든 데이터의 값을 더한 다음에 그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라고 했죠. 어떤 데이터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그리고 xn까지 더하면 되겠죠. 이 모든 데이터들을 더한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인 n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런데 분자가 너무 길죠. 따라서 우리는 분자를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좀 더 간소하게 나타냅니다. 보통 i는 1부터 n까지 xi라는 형식으로 이 분자 부분을 표현을 하고요. 시그마 기호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i는 1부터 n까지라는 의미는 자연수 1부터 n까지를 뒤에 나오는 i 자리에 대입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대입해 준 다음에 그 수들을 모두 더하라는 의미고요. i 자리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x1, x2, x3 그리고 xn까지 나오겠죠.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해주라는 게 바로 시그마 기호의 의미입니다. 자, 평균을 표현하는 방식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중앙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값이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배치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한번 예시로 중앙값을 구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60, 90, 50, 40, 80이 보이네요. 우선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배치하라고 했으니까 큰 수부터 하나씩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90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60, 50, 40이 되겠죠. 이 자료들의 순위를 매겨보면은 90이 1위고 2위는 80, 60이 3위, 50과 40은 4위와 5위가 되겠네요. 이 5개의 데이터 중에 딱 중앙 순위에 위치하는 데이터는 어디에 있나요? 네, 바로 여기 가운데 60이 세 번째 순위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0보다 큰 수가 2개이고 작은 수가 2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5개의 숫자 중 중앙값을 60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처럼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중앙값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딱 중앙에 위치하는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좀 다른데요. 다음으로 예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총 4개인 게 보이시죠? 60, 50, 40, 8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 볼게요. 가장 큰 수는 80, 그 다음에 60, 50, 40 순입니다. 순위로 따져보면은 80이 1위, 60이 2위, 나머지가 3, 4위가 되겠네요. 이 4개의 숫자 중에 딱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존재하나요?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개이다 보니까 딱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는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두 값의 평균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앞서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랑 다르죠. 짝수개일 때는 중앙에 가장 가까운 2개의 값의 평균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부르고요. 한번 실제로 구해보겠습니다. 60 플러스 50 나누기 2가 되겠죠. 평균을 구하면. 그래서 2분의 110. 정답은 55가 되고 4개의 데이터의 중앙값은 55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빈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빈값이란 자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총 9개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각 숫자가 몇 번씩 등장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70이 가장 먼저 나오죠. 70은 몇 번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50이 나오는데요. 50은 한 번,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40. 40은 보시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죠. 마찬가지로 30, 80, 60 모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각수가 몇 번씩 나오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눈에 보이시죠? 바로 70입니다. 이렇듯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70이 최빈값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합평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평균이란 자료의 역수들의 산술 평균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정의가 뭔가 복잡하죠? 그래서 예시를 통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숫자 2와 10이 있는데 이 숫자들의 조합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의 역수들의 산술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이 두 수의 역수는 각각 2분의 1과 10분의 1이 됩니다. 이 두 수의 산술 평균은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인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2분의 1과 10분의 1을 더하면은 10분의 6이 됩니다. 여기서 10분의 6에서 2로 나눠준다는 건 2분의 1을 곱해준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10분의 3이 됩니다. 자, 두 자료의 역수들의 산술 평균까지는 구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역수의 산술 평균에서 또 역수를 취해줘야 그게 바로 조합평균이 됩니다. 따라서 10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10이 조합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평균은 영문으로 하모닉 민이라고 해서 HM으로 표현을 하고요. 조합평균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는 데이터가 n개일 때 조합평균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을 의미하고요. 보시듯 데이터들의 각 역수를 더한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인 n으로 나누어 줘서 역수들의 산술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역수를 구해주면은 바로 조합평균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대표값은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이란 곱의 평균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대표값입니다. 기하평균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기하평균은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해서 영문으로는 보통 G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n개일 때 그 n개의 데이터들의 기하평균을 구하는 일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제곱근 안에 각 수를 다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예시를 통해서 한번 기하평균을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시에서 보시듯 40과 60이라는 두 가지 숫자가 나오죠. 이 두 수의 기하평균은 우선 숫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제곱근은 2제곱근이 되고요. 두 수를 곱하면 됩니다. 40 곱하기 60을 하시면 되고 결국 제곱근 2400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루트 2400은 실제로 저희가 손으로 계산해서 구할 수는 없고요. 계산기를 이용해 여러분이 다 윈도우에 내장된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계시는 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구하실 수 있고 정답은 약 48.99가 됩니다. 따라서 40과 60이란 두 수의 기하평균은 48.9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하평균을 좀 더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 제가 제작한 쇼츠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하평균이란 은행 예금에 100만원을 예치했는데 5년 뒤에 150만원이 되었다고 하자 연평균 이자율은 얼마일까? 이처럼 연평균 이자율이나 연평균 성장률과 같은 비율 변화의 평균을 구할 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기하평균이다. 기하평균의 공식은 다음과 같고 이 공식에 위의 상황을 대입하면 연평균 이자율 R은 다음과 같이 되며 이를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 답을 구해보면 약 8.45%가 나온다. 즉 연평균 이자율이 8.45%라는 뜻이며 100만원에서 매년 8.45%씩 이자가 붙을 때 5년 뒤에는 150만원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하평균으로 연평균 이자율을 구하는 과정은 한 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구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즉 어떤 나라의 GDP가 100만 달러였는데 5년 뒤에 150만 달러가 되었다. 이때 이 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얼마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히 앞서 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답은 8.45%가 나온다. 네, 쇼츠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서 기하평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나라의 GDP가 100만 원이었다가 5년 뒤에 150만 원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증가율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쇼츠 영상에서는 5년 뒤에 50%가 증가했다는 기준으로 이제 기하평균을 통해 평균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100에서 150으로 증가한 과정을 우리는 다른 식으로 1.5배 증가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식으로 표현 방법이 달라질 때는 기하평균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래에 적어놨는데요. GDP가 100에서 150, 5년 뒤에 150으로 1.5배 커졌다고 표현을 할 때 연평균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구해야 됩니다. 5년 뒤니까 5제곱근을 써줘야 되고요. 원래의 수인 1에다가 1.5배 증가했으니까 1.5로 곱해줍니다. 원래는 1배였으니까 그냥 1이라고 써주는 거고요. 이 값을 계산해보면 약 1.0844가 나오는데요. 즉 5년이란 기간 동안 1년에 평균적으로 1.08배씩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한 정도를 몇 배 증가했냐고 표현하느냐 아니면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기하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쇼츠 영상에서는 우리가 100에서 5년 뒤 150으로 50% 성장했다고 표현했죠. 이때는 기하평균을 구하는 공식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하평균을 구하는 방식과 약간 다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기준 연도가 있으면은 몇 년도 뒤에 수치를 볼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쇼츠에 대해 예시에서는 5년 뒤의 수치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5제곱근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배가 증가했느냐로 표현을 하느냐, 몇 퍼센트가 증가했느냐라고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하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5년 뒤에 예를 들어 1.7배가 증가했다면은 1.7의 5제곱근이 바로 연평균 증가율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로 볼 때는 기준연도 수치분에 5년 뒤의 수치를 5제곱근 해준 다음에 1을 빼주면 그게 바로 연평균 증가율이 됩니다. 이렇듯 기하평균은 우리가 증가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분위수와 상자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분위수란 자료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전체 데이터를 4등분하는 기준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의 최소값이 여기에 있고 최대값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쭉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딱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4분의 1지점, 4분의 3지점에 각 순위별로 위치하는 숫자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앞서 배웠듯 이 중앙에 위치하는 숫자는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근데 사분위수에서는 이거를 Q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값과 중앙값 사이에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또 그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있겠죠. 이걸 바로 Q1이라고 표현을 하고 혹은 제1 사분위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중앙값과 최대값 사이에도 여러 숫자들이 있을 테고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그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이를 우리가 Q3라고 하고 제3 사분위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Q1 제1 사분위수란 데이터의 하위 25% 경계값을 의미하고 Q2는 제2 사분위수로 중앙값을 의미합니다. Q3는 제3 사분위수로 상위 25%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조금 내용이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한번 우리가 사분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총 9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한번 일단 순서대로 먼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는 딱 봐도 10이죠. 그 다음에 20이 보이고 30, 40도 보이죠. 순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 60, 80, 70, 80, 90 순이래요. 50, 60, 70, 80, 90. 네, 총 9개의 숫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순위를 매겨보면은 작은 순으로 우리가 순위를 매겼을 때 10이 1위, 20이 2위, 3위, 30이 3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순위를 이렇게 매길 수도 있습니다. 자, 총 9개의 숫자 중에 딱 중앙에 위치하는 순위는 바로 5위에 해당되는 50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4분위수에서는 제2 4분위수, 즉 Q2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그럼 1, 4분위수와 3, 4분위수는 어떻게 구하냐? 우선 최소값을 먼저 봐야 됩니다. 최소값은 10이죠. 10에서 중앙값 50 사이의 숫자들만 생각해 볼게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만 생각해 보면 총 5개의 숫자가 있고, 이 5개의 숫자 중에 딱 중앙에 위치한 값은 어떤 값이죠? 바로 30이죠. 3위에 해당되는 30인데 이 수를 우리가 바로 하위 25%의 경계 지점인 제1 4분위수라고 부릅니다. 기호로는 Q1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제3 4분위수를 구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최대값 90과 50 사이에 있는 숫자들만 생각해 볼게요. 총 5개의 숫자가 있고 이 5개의 숫자 중에 딱 중앙에 위치하는 숫자는 바로 70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70을 제3 4분위수라고 부르고 영문으로는 Q3라고 표기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자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자 그림이란 4분위수 및 최대값, 최소값의 범위를 표현하는 그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QR이라고 해서 4분위 범위라는 값이 존재하는데요. 이 범위는 Q3에서 Q1을 빼준 값, 즉 제3 4분위수에서 제1 4분위수를 빼준 범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상자 그림의 예시인데요. 이 가운데, 네모난 박스의 가운데 부분이 바로 Q2, 즉 중앙값을 의미합니다. 제2 4분위수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네모난 박스의 아래 수평선 부분이 바로 Q1, 제1 4분위수를 의미하고요. 상자의 윗부분 수평선은 Q3, 제3 4분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맨 위의 수평선은 보통 최대값, 아래의 수평선은 최소값을 의미합니다. 그럼 과연 이 점들은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점들은 일반적인 범위를 많이 벗어난 극단값을 의미합니다. 극단값 혹은 영어로는 아웃라이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상자 그림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상자 그림이 보통 4분위수 및 최대값, 최소값의 범위를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강의 마지막으로 예제 문제 2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거리는 150km이다. 차를 이용해 대전으로 내려갈 때는 시속 150km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는 50km의 속도로 올라왔다고 한다. 서울과 대전을 왕복하면서 움직인 차의 평균 속도를 조합 평균을 이용해 구하라. 네, 평균 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평균 속도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움직인 거리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시에서는 조합 평균으로 풀어보라고 했죠. 조합 평균으로 풀라고 한 이유는 조합 평균을 이용해 구할 때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먼저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총 150km라고 했죠. 그러면은 왕복을 했으니까 한번 갔다 왔으니까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300km가 되죠. 자, 총 걸린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걸린 시간은 어떻게 보통 계산을 하냐면은 속도분의 거리로 합니다. 보통 앞서 이 식에서부터 이 식이 도출이 되죠.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첫 번째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갈 때 속도가 얼마였죠? 150의 속도로 내려갔고 거리도 150km를 갔으므로 총 걸린 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 그럼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되죠? 올라올 때는 50km의 속도로 움직였고 거리는 150km니까 총 3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2시간을 더하면 총 걸린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총 4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전체 우리가 300km의 여정의 평균 속도로 구하자면은 총 걸린 시간 4시간에 총 움직인 거리 300km를
각각의 위치에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4분의 300이 되겠죠. 따라서 평균 속도는 75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식이고요.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합평균입니다. 단 조합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데요. 같은 거리를 다른 속도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우리가 조합평균을 이용해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구간은 결국 150km로 고정이 돼 있고, 갈 때의 속도는 얼마였죠? 150이었고 올라올 때의 속도는 50이었습니다. 결국 같은 거리를 다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한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합평균을 적용할 수 있고, 시속 150km의 속도와 50km의 속도를 평균을 구해주는데, 조합평균으로 구해주면은 우리가 왕복했을 때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합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보셨었죠. 우선 각 속도의 역수를 먼저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수의 산술 평균을 구해야 되죠.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우선 150분의 1 플러스 50분의 1은 150분의 4가 됩니다. 이 수를 2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2분의 1로 곱해주는 것과 같으니까 약분을 하면은 150분의 2가 되겠네요. 여기서 조합평균이 끝인가요? 아니죠. 최종적으로 구한 산술 평균의 역수를 구해줘야 되죠. 150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150이 되므로 결국 답은 75가 나옵니다. 즉, 두 속도 50과 150의 조합평균은 75고, 이게 왕복한 구간 동안 우리가 이동한 평균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비록 조합평균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붙긴 하지만, 조합평균을 이용했을 때 좀 더 쉽게 전체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A국의 2020년 국민 총생산은 100만 달러였다. 그러나 1년 뒤에는 10%가 증가하여 110만 달러가 되었고,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20%가 증가하여 132만 달러가 되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A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기하평균을 이용해 구하라. 자, 우선 각 연도별 국민 총생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100만, 2021년에는 110만, 2022년에는 132만이 됩니다. 이 증가율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 100에서 110을 1.1배 증가했다고 표현을 하면은 110에서 132를 1.2배 증가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100에서 110으로 10% 증가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110에서 132로 20%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어떻게 증가율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기하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우선 배수로 표현을 했을 때, 즉 1번의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기하평균을 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는 1.1배가 증가를 했죠. 그리고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는 1.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두 수의 기하평균을 구해주면은 우리가 연평균 몇 배 증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기하평균은 간단하죠. 숫자가 두 개니까 이 제곱근을 취해주면 되고, 두 수를 곱해주면은 간단히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는 루트 1.32가 되고요. 이를 계산기를 이용해 풀어보면은 약 1.149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균 1.14배 정도 증가했다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방식, 즉 몇 프로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성장률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기하평균을 통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0%가 증가했고, 두 번째는 20%가 증가했는데, 이때는 사실 중간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요. 첫 번째 값과 마지막 값이 중요합니다. 2년 동안 총 100에서 132로 증가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평균 성장률은 n제곱근이죠. 루트 n제곱근의 분모에는 최초의 값, 그리고 분자에는 최후의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1을 빼주면 돼요. 근데 이 n이 뭐죠? 몇 년 동안의 변화를 의미하는 n이죠. 따라서 2분의 2제곱근에
1.32가 되고 여기서 빼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이를 계산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1.1489 빼기 1이 되고 약 0.1489가 됩니다. 즉 마찬가지로 14.89% 정도 증가했다고, 연평균 약 14.89%씩 증가했다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경우를 보나 매년 1.1489배 증가했다 혹은 매년 14.89% 증가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기하평균은 결국 매년 1.1489배 증가했다 혹은 매년 14.89%씩 꾸준히 증가했다는 의미이고요. 이를 100에서 매년 14.89%씩 증가를 시키면은 2년 뒤에는 결국 국민 총 생산이 100에서 132로 성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로써 기초통계학 1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좀 빨리 업로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준비가 좀 늦어졌습니다. 또 이론 강의 첫 강의다 보니까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빨리 업로드 하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2강도 알찬 강의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강의 내용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